가장 핵심이 정권 심판이냐, 정권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것이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실패, 이게 민심 위반의 결정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층층이 누적이 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떤 비리라든지 실수, 두 번째는 결국은 투표율인데 20, 30대 같은 경우는 야당 후보에게 민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그 20, 30대가 또 정말 투표장에는 얼마만큼 갈 것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여야 사활을 건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심의 흐름도 동시에 격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선거전 초반의 판세를 뒤집고 결과가 바뀔 수 있을지, 아니면 초반의 판세가 유지될지, 어쨌든 물밑에서 많은 변수들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이 4.7 재보궐선거 관련된 민심 흐름을 중심으로 김경진 전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게 뭐 4.7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바로 네.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의 어떤 민심의 흐름, 서울 민심이죠. 서울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이 네.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것이냐,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권 심판이냐, 정권 지원이냐. 지원이냐. 근데 이제 시장 선거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다. 네. 서울이건 부산이건 그건 명목인 것 같아요. 명목이다. 네. 그냥 본질은 지금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 이루어지는 심판인 것 같고, 네. 심판을 해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이 심리가 아주 강고하게 유지가 돼 가는 것 같고, 오히려 초창기 선거 초기보다도 시작 초기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세지는 듯한. 정권 심판의 흐름이 네. 조금 더 강화되는 듯한 그렇게 네. 느끼고 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초창기에 보면 네.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야권 후보들이 대체로 앞섰는데 세대별로 보면 40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권 후보가 앞서는 걸로 이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보면. 네. 근데 지금 선거가 며칠 이제 본선거 운동이 시작된 한 5일 정도 됐죠. 네. 지금 이 시점 나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40대도 야권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니까 전 세대가 다 야권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 여론조사, 그러니까 40대의 민심 변화까지 나타나는 그런 여론조사 지표까지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 흐름이 처음부터 더 강고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김 의원님 보시기에 왜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나타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에서도 그렇고 또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정치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실패, LH 사태, LH, 그게 가장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 서울 전세값, 그 다음에 그와 연거푸 이어지는 LH 사태로 인한 공무원들이나 준공직자들의 투기를 현 정권이 예방하지 못했다. 이게 민심 위반의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누적되어 왔고 이 부동산 문제나 LH 문제는 마지막을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가장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기 편에 대한 일방적인 법 집행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 사태 나왔을 때 그때 민주당이 대단히 석연찮은 태도로, 물론 손혜원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하긴 했지만 그때 보여주었던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내부 반성의 기류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없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투기 겸 범죄적 행위를 했고 검찰이 기소까지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손혜원 의원은 매우 당당하게 처신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은 안 했지만 법 여건이 상당 정도 응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는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법원에 의해서 실형 선고도 되고 법정 구속까지 됐었는데 조국 사건 사태 초기에 검찰이 이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초동 가서 전국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서 이게 검찰 개혁 촛불 시위를 했었거든요, 보면. 촛불 시위
하고 심지어는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 나오니까 이번에는 사법개혁 얘기까지 하다가 지금 이제 법원이 문제다. 네, 거기까지는 이제 나가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네. 그런 이제 얘기까지 나왔고 그 조국 사태 이후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검찰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압력과 프레셔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중수청 얘기까지 나오면서 검찰 조직 자체의 본질적인 권한을 뺏어서 해체해버려야 되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면. 네. 근데 이제 시점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한데 그때 그렇게까지 중수청 하면서 검찰 권한을 해체시키겠다고 얘기했던 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최근에는 또 LH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 500명을 동원해서 적극 수사를 시키겠다. 뭐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총리나 대통령 청와대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일관되지 않은 얘기들이잖아요. 보면. 근데 그때부터 이미 국민들은 이게 현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리한 사건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탄압을 했었다라고 이제 평균적으로 느꼈던 그 감정들이 지금 누적이 되어 왔고. 아, 예. 우리 편에는 관대하고 그렇죠. 상대방에는 가혹한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 왔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조국 장관 사태 터졌을 때 국민들의 민심이 쫙 양분이 됐었잖아요. 예. 그때의 생각들이 아주 강렬하게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지금 누적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보면. 네. 그때 뭐 나라가 두 동강 났죠. 두 동강이 났어요. 예. 지금 뭐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고 네. 이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대로 집을 못 가진 젊은 층들은 어떻게든지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연끌까지 해서라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들이고 전세를 살고 있었던 30대, 40대는 정부에서 사실은 그 정책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었거든요. 임대차 3법. 예.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하기 위해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이게 부작용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 지적하고 똑같이 가버린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값도 올라가고. 예, 참 어려운.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집값 부동산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종부세라든지 또는 부동산 이게 감정평가 공시지가를 대단히 높이다 보니까 멀쩡하게 집 갖고 자기 집 한 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냥 국가에다가 그 주거 뭐랄까 세금으로 월세를 내는 이런 셈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분노가 지금 충분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층층이 누적이 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부동산 문제는 그 누적되는 것이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그 시점에서 마지막 방아쇠가 당긴 그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선거전 양상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급하겠다. 뭐 현 정부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급 쪽으로 해서 30만 호 가까이를 5년간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등등과 관련된 이렇게 이제 한편에서는 좀 정책적인 측면으로 가고 한편에서는 이제 이른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표심에 효과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서 듣는 기류로 보면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2007년도 대통령 선거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동영 후보가 붙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BBK의 실주인이 이명박이냐 아니냐 뭐 이제 그게 한참 쟁점이었었잖아요. 보면 다스는 또 누구 거냐? 다스는 누구 거냐? 근데 그때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후보라고 하는 어디 교회인가 어디 무슨 동영상도 나오고 동영상이 나와가지고 화면에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때 일부 이제 그러니까 야당 그러니까 그때 여당이죠 이제 정동영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선거 뒤집어졌다. 저 정도 본인 입으로 빼박 증거가 나왔는데 선거가 이 정도면 안 뒤집어지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 결과는 고스란히 갔었거든요. 그때 한 500만 표 차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 지난번 2017년 대선 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 문준용 씨 거기도 취업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국민들은 이 씨름을 한참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선거 당락에 영향을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큰 틀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현재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 네. 의외로 좀 두텁게 좀 쌓여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아하, 예. 이게 이낙연 대표라든지 또 김종민 양양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회의석상에서 뭐 사죄한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택 공급 정책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그 말만 가지고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한 방에 날려보내기에는 정말 역부족이 아닌가. 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 제가 보기에는 선거 결과가 큰 틀에서 변화가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뭐 앞으로 그래도 한 10일 정도, 7, 8일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어떤 변수가 늘 선거판이라는 게 또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서울 선거에서의 변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떤 비리라든지 실수, 막 정말 큰 말실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혹여 튀어나올 부분이 없는지 그건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네, 부분이죠. 예, 그리고 예. 그거 나왔을 때 각각의 진영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이게 투표율인데 아, 실제로 실제로 현장의 투표. 근데 이제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이게 국회의원이나 이게 뭐냐면 시의원, 구의원들 해서 조직력이 얼마만큼 있으니까. 데리고 가느냐 해서 숫자 카운팅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 카운팅이 현장의 조직력이 얼마만큼 발휘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평소 같으면 이 조직 선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게 재보궐선거에서 잘 작동될 평상시라면. 예, 기제인데 예. 지금 코로나 시국이란 말이에요, 보면. 예, 예.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사람들 이게 또 불러서 모아놓고 하기가 힘드니까. 미합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전화 돌리고 현장 갔다 왔는지 확인하고 이제 뭐 이런 거야 되는데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조직 가동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의 어떤 기류나 분위기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아, 예. 거기에 굳이 또 하나 덧붙인다면 20대들 같은 경우, 20, 3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야당 후보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더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야당 후보에 대한 거죠. 근데 그 20, 30대가 또 정말 투표장에는 얼마만큼 갈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어차피 40대, 50대, 60대는 일정 정도 이상은 반드시 투표장에 갈 거라고 보고. 그 야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어떤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세요?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중도층 같은 경우도 50%가 넘는 수치가 야권 후보 지지한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켜켜이 누적됐던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마음속의 불신이랄까 어떤 그 마음의 표시이긴 하지만 그 마음의 표시가 마지막 방아쇠를 당겨지는 그 지점이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지점이잖아요, 보면.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대단히 유의미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하, 예. 그 선거 시작되기 직전 첫날인가요? 저기 광주 5.18 묘역 다시 가서 또 한 번 그랬었죠. 참배를 하고 왔었잖아요, 네, 보면. 네, 네. 수도권에 지금 호남 출신 출향민들이 대단히 많은데 호남 출신 출향민들 같은 경우 사실은 마음이 민심을 어디로 가야 될지가 사실은 떠돌던 이 상태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요번에 광주 5.18 묘역을 한 번 더 감으로 인해서 네. 호남에 있는 호남민들하고 서울에 있는 호남 출신 출향민들하고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 연결성을 훨씬 더 옅게 만든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중도 확장,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대층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의 정도 공고화를 굉장히 얕게 만드는 대단히 탁월한 어떤 정치적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박영선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자꾸 얘기하고 나한테도 별의 순간 얘기했다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조금 뭐 중도층 공략 이런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박영선 후보가 선택이 됐던 것은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제일 중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민심의 흐름과 맞아 떨어지니까 박영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되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박영선 후보의 부르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류적 세력들 그 네, 사람들이 네. 보였던 정치 행태들의 어떤 그 업보를 지금 박영선 후보가 다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게 엿본 거죠. 아. 박영선 본인으로 보면 민주당 안에서는 대단히 중립적이고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쪽하고 가장 대화가 통할 만한 정도의 후보인 거죠. 그게. 네. 근데 워낙 어쨌든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이 회투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민심이 굉장히 따갑기 때문에 그걸 박영선 후보가 받고 있다. 서울 민심 4월 7일 재보궐선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날짜가 조금 남았습니다. 투표율 변수도 있고 몇 가지 지켜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간 점검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서울 민심의 흐름 한번 짚어봤습니다.